민심이 갑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그 8.15를 맞이해서 네. 역사 특집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8.15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국인 선생님 8.15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해방, 광복, 분단. 그리고 분단. 해방이요? 예. 8.15 해방 아닙니까? 해방됐습니까? 8.15에? 아니요. 식민지가 가니까 분단이 왔죠. 예. 분단과 함께 또 뭐 8.15 하면 이게 이제 1945년 8.15냐 1948년 8.15냐 지금 뭐 건국절 이제 논란을 또 빚고 있기도 하고 지금 그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주장하는 그 뉴라이트 세력 네. 그 사람들도 또 터무니없고 또 어느 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또 건국으로 보는 이 논리도 사실은 박약해요. 네, 박약한 게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8.15 하면 남과 북에서 공통적으로 해방이란 말을 쓴다 그겁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해방에. 예. 예. 이 8.15에 해방됐습니까? 안 됐죠. 단 하루? 네. 그 해방은 8월 15일 하루였다. 이건 이제 안재홍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이 해방이라는 말을 주저없이 쓰고 광복이라는 말을 주저없이 쓰는 이러한 역사의식에는 천년 만에 찾아온 불청객 분단에 대한 문제의식이 마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실제로 무슨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읽고 피가 끓었다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 해방이라는 말을 주저없이 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요즘은 좀 이런 말을 좀 적게 사용하는데 해방 공간이란 말도 있죠. 예. 그것도 또 주체 없이 또 받아들여 가지고 진보 주의자들이 특하면 그게 멋진 말인 줄 알고 해방 공간이라고 그래요. 해방구가 그건가요? 해방 공간이 뭡니까? 해방 공간이. 해방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인데. 그렇죠. 그건 누가 쓴 말이냐면 얼마 전에 작고한 서울대학교 김윤식 교수가 문학평론가 쓴 말이에요. 해방 전사 인식에서. 근데 그게 무슨 공간이에요? 공간은 해방 전국이지. 해방 전국이 아니라 8.15 전국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이른바 역사학자나 그 지식인들이 자꾸 제기해가지고 우리 인민들을 좀 이렇게 경몽시키거나 각성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흔히 운동권 1, 2세대라고 하면 지금 나이가 이제 뭐 50에서 한 80. 그 정도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강명길 선생님은 운동권 1, 2세대가 안 되겠네요. 뭐 3세대예요? 3세대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네. 네네. 제가 지난번 그 백권대학에서 그 손자병법을 논의하다가 그 제목 짓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러면서 그 덴마크의 왕자 햄릿. 이렇게 자연스럽게 짓는 제목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예를 들어 제목이 그 책의 내용을 압축하지 않는 제목. 그게 멋을 부리는 제목. 저는 그런 제목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방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방이라는 말도 좀 실제 그 8월 15일에 생긴 사건과 좀 의미도 다르지만 공간이란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 제목이 왜 태백산맥이에요? 그렇네요. 오히려 그 전에 나온 지리산, 남북. 남북은 이런 제목이 적절한 제목이에요. 예. 네.
더더군다나 태백산맥이라는 그 근거 없는 이름, 거창지향형의 이름이라 그겁니다. 아, 예. 여러분들 그 책의 내용과 태백산맥이라는 제목이 맞습니까? 거의 안 맞죠? 이건 예. 뭐 실제로 그 활동의 근거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의 활동이었는데 태백산맥하고는 뭐 지금 해방이라는 용어가 남과 북에서 통일 예. 사용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북에서도 8.15를 비중 있게 인식하는 기념일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방 전후사라의 인식이라는 이른바 진보 운동권이 애독했던 책 제목도 해방이란 말을 거리낌 없이 쓴다 그겁니다. 저는 해방의 그 불완전성에 대한 치열한 인식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담고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이 책을 보면 그 8.15의 의미를 지나치게 국소적으로 해석하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요. 이 책이 발간될 당시는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8.15의 불완전성을 전부 국내에서만 찾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운동가들이 여운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운형이 이제 남과 북에서 약간 중립적 입장을 취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여운형이 8.15 이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는 또 따져야 돼요. 물론 안창호를 지도자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해방이란 말을 남발하고 분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그리고 여기다가 공간이라는 이 멋부린 말까지 붙여서 쓰는 이러한 그 언어 사용은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15는 고려 조선 1000년 이상 이어져 왔던 통일 국가가 1000년 만에 분단된 날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8.15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한 것은 점령과 분단이었을 따름이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이건 북이건 8.15는 분단일이라는 인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북에서는 나름대로 그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투쟁의 결과로 8.15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이 보인 무장 투쟁은 대단히 가치 있고 역사적인 건 하지만 그들이 8.15를 맞이하게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인과적 공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그 미지수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이건 북이건 8.15를 분단일이라고 인식하는 이 새로운 인식이 이제 이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는 더 맞다 그겁니다. 무슨 해방이에요, 해방은. 일본으로서 8.15는 이건 패전일이에요. 미국의 8.15는 남한 점령한 날입니다. 소련의 8.15는 만주와 북한 진주일이었어요. 네. 북으로 진주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8.15는 물론 중국은 9월 초부터 그 국공 합작을 위한 형식적 회의가 진행되고 내전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이것은 중국의 8.15는 내전의 개시일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만주 조선인들의 8.15 이건 통일조국을 전체하기 위한 공정이 개시된 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건 여민호 선생이 저술한 또 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에서 나온 책에 우리가 그 책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일 무장 항쟁가들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그 6.25 때 10개 사단 최소 7만 명의 병력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국 통일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시도했던 조국 통일전쟁은 예상치 못했던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차례의 분단이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그겁니다. 따라서 6.25를 있게 한 것은
8.15라는 이러한 역사적 문제의식을 이제는 심각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을 제대로 맞이하는 그 명료한 그 역사의식을 갖출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8.15를 맞이하는 좀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한편으로는 피력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900 지금 브루스 커밍스 미국인 부인은 한국인이에요. 네. 이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 현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미국 행정부의 3부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 조정위원회 이게 이제 SWNCC인데요. 조정위원회의 존 머클러이는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 찰스라고 하니 갑자기 안철수가 떠오르네요. 본스틸 두 대령에게 옆방에 가서 한국을 분할할 지점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두 대령은 채 30분도 안 돼요. 38도선을 선택해 왔다. 그것은 수도를 서울이죠. 미국의 영역 안에 둘 수 있었겠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딘 러스크는 38선은 소련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지점보다 더 북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보하겠다는 얘기죠. 소련이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네. 38선 아래로 내려서 분단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반대하지 않아 다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분단에 상당한 책임은 미국 다음으로 소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무슨 소련만 좋게 얘기하면 그게 진보입니까?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게 진보죠. 여러분들 6.25 때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미국이 참전을 했잖아요. 내가 그걸 진보 정당의 무슨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소련 편 들어요. 미국이 중국을 유엔 가입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를 했다. 그거에 대한 중국에 대한 항의 표시를 왜 우리 갖고 해요? 그것도 비자주적이고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명백히 새로 밝혀진 역사에 의하면 스탈린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엔에 참전했던 그로미코 소련 외상이 있죠. 네. 소련 외상이 스탈린의 전화를 받아요. 전날.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일 가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하니까 스탈린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의외였다까지만 그로미코 해고록에 나와요. 거기까지만 나와요. 자세하게는 안 써요. 왜냐하면 쓰면 이제 스탈린이 뽀록 나니까. 그건 소련이 의도적으로 미군을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최근 들어서는 마오가 참전하게 될 것을 중국군이 참전하게 될 것을 그리고 참전 안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붙이려고 했던 스탈린의 음모였다. 이렇게 요즘 평가되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 8.15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지 않는 이 진보들은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고 태만한 거고. 자, 지금 타협할 수 있는 지점보다 더 북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반대하지 않아 다소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라고 얘기됐던 더글러스 메가더가 그쪽에서 영웅이에요.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일반 명령 제1호를 공표했는데 거기에는 38도 선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두 세력은 엄연히
미국과 소련이 6대4나 7대3으로 나눠 가져야 돼요. 이걸 전부 미국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수 측에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는데 중국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통일 못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1945년 8월 15일에 왜 우리는 단일 국가를 만들지 못했는가? 저는 어느 면에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분단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건 결코 통일이 아니죠. 네. 사실 이것은 왜 우리는 이 분단되었는가를 묻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여러 필자들이 이제 나누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단과 관련된 부분은 송건호, 강만길 선생이 주로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1권과 2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저작물은 분단의 원인을 지나치게 내재적인 데에 비중을 두었다는 데서 큰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게 식민지 침공도 내재적 요인, 분단도 내재적 요인. 이게 한국 진보주의자들이 갖는 큰 한계고 결함이고 단점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그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 있죠. 이것이 이제 1940년대를 1, 2권에서 다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8.15에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역사 저작물들이 해방이라고 기술해 놔요. 정명의 중요성을 따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떤 명칭을 부여하느냐 거기에 그 인식의 그 핵심이 개입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재홍 선생이 해방은 8월 16일 하루뿐이었다. 저는 이 말처럼 8.15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과 북에서 공이 사용하는 해방이라는 이 용어의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8.15의 그 의미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봤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일관계 특집을 얘기하다가 그 친일 지식인들 네.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끊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좀 친일 지식인들 이야기를 좀 한두 곡지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이 한 20분 걸렸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그 친일 지식인 하면 누구누구가 떠오릅니까? 이광수. 네. 최남선. 네. 김한란. 김한란. 네. 그렇죠. 자, 이번에 보면서 헬렌이란 이름을 한국식으로 표기해서 환란이라고 썼더만요. 헬렌은 세례명이었고 네. 놀랍습니다 아주. 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친일 지식인들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영향력을 이제 크게 가졌던 친일 지식인들을 문제에 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제가 네. 뭐 노재팬이 아니고 노아베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의 도살인 그 한계와 이 단점 이런 걸 지적을 했어요. 네. 그걸 극단적으로 비유하건대 그건 일본의 문화 정치는 괜찮고 무단 통치. 무단 통치는 안 된다. 네. 이런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이 그 3.1 항쟁 이후에 실시했던 문화 정치로 인해서 대거 친일 지식인이 양산됐죠. 네. 그런데 이런 문화 정치마저도 이 탈을 벗어버리는 시점이 일본이 그 탈을 벗어버리는 시점이 1937년 중일전쟁이에요. 예. 왜냐하면 전면적인 중국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을 이제 동결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악에 바쳤다 그겁니다. 경제 제재. 이제는 체면도 안 차리겠다는 거예요. 네. 내숭도 안 떨겠다 그거예요. 우리를 식민지화 하는데 물자란에 이제 일본이 직면하게 되고 계속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신여성들을 미화했잖아요. 예. 조선에서. 예. 그러면서 연애와 퇴폐 풍조를 조장했다 그겁니다. 그러자 식민지 조선은 도시를 중심으로 유행과 사치, 소비 풍조가 일부 층에서 만연했어요. 명동이 결정적으로 밝아진 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호와 지주의 자녀들은 뭐 모던 보이, 이제 모양새가 이제 거기서부터 모던 걸 하면서 향락 분위기를 선도했고 이를 추종하잖아요. 가난한 집 젊은이들은. 그래서 허세와 허영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무역을 동결해 버리니까 일본은 본토는 물론이고 점령지에서도 내핍과 전략을 통해서 물자 소비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겁니다. 사실 모던보이 모던걸, 막스걸 막스보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모양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전쟁 물자를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공해요. 그러면서 이 호도한 것이 대동아 동양권이라는 말이죠. 네. 말레이시아를 점령하니까 일본 얘들이 말레이시아에 고무 해가지고 옛날에 그 고무공 있었잖아요. 네. 고무공 하나씩을 이 학생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일본이 영토 야욕이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침공한 게 아니에요. 물자 때문에. 네,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석유 같은 거. 근데 또 일본의 동남아 침공이 긍정적인 면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남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유럽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인가를 일본군이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군이 베트남 들어가 버리니까 프랑스 그냥 그대로 작살나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독립선언한 것이 일본군 덕분이에요. 왜 동남아시아 가면 일본 차가 많은 줄 아세요? 그 이중적인 일본관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왜냐하면 유럽 놈들한테 당하고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꺼내줬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침략을 통해서 이제 물자를 일본이 얻게 되니까 이제는 자 전선이 넓어졌죠. 네. 네. 전선이 넓어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더 많이 필요하죠.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은 원래 군인이라는 것은 옛날로 갈수록 귀족들만 군인이었었어요. 네. 아주 옛날에는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력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징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 서민들까지 이제 그 군인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 놈들도 처음에 전쟁할 때는 군인을 일본인으로만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이렇게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혈서까지 써가지고 군인 되려고. 교사하다가 군인 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군인이 되면 일본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병력이 필요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조선인을. 그러니까 조선인에 대한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되는 거라 그겁니다. 조선과 일본은 네. 하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단 조선인의 정체성을 없애야지. 그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마음 놓고 전장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그렇죠. 군인으로 싸울 수 총을 있- 지어줬는데 배신을 할 수는 배신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국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1938년 7월 1일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발족돼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정신뿐 아니라 국민의 물리적 행동까지도 규제하게 되고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조선연맹을 결성시켜가지고 이때 결성됐던 이 행정단위 기준 조선연맹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새마을운동의 모범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조선연맹은 조선인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개입해요. 그러면 근검과 내핍을 강요하고 여기에다가 황국식민서사와 궁성요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캠페인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친일 잔재를 방치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생긴 날이 감사의 날이라고 있어요. 감사의 날. 감사의 날. 예, 누구를 감사하는 천황한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날.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근로자의 날, 보행의 날, 체육의 날, 근로의 날. 근로의 날 방공업하고 비행장 닦아요. 그다음에 반성의 날, 저축의 날, 그리고 매월 2번씩 반상회를 여는 겁니다. 반상회예요. 기원이 일제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참자에게는 유무형의 손해가 가도록 만듭니다. 아파트에 반상회 한다고 벽보 붙여놓고 불참자는 벌금 얼마 이런 똑같네요 거. 지금하고.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말로는 친일 청산하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바로 계몽 강연을 가장 활발히 했던 여자가 김환란, 남자가 바로 최남사. 장덕수입니다. 장덕수.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미국 유학파입니다. 미국 유학파 아닙니까? 네. 지금 미국 유학파 대한민국에서 미국 유학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너무 커요. 모든 걸 미국식으로 특히 교육에서. 네. 조선은 우리나라는 고려 삼국시대까지 엄청난 교육적 전통을 확보하고 있는 교육 선진국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걸 싹 다 버리고 미국 걸 갖다가 도입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게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수학능력 시험. 그거 가지고 이게 학력 테스트도 안 되고 저는 수학능력 시험은 고졸 정도 학력이면 다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강사가 너무 유능하면 좋은 수능 강사 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코치하는 거예요. 티칭.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다 이제 일제시대하고 연관이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또 김한란하고 장덕수는 약간의 그 요즘 그 흔한 말로 그 썸이라 좀 있었어요. 썸.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장덕수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1936년 귀국을 했는데 원래 장덕수가 미국에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김한란을 좀 좋아해가지고 김한란한테 구애를 냈다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국내로 온 거예요. 그래놓고 장덕수가 보성 전문 교수를 하잖아요. 그 동아일보 논설위원합니다. 겸임으로. 그리고 이광수, 윤치호, 윤치. 김한란, 장덕수 이 넷이 조선 총독부의 눈에 들으려고 친일 경쟁을 벌입니다. 요즘에 무슨 뭐 김진표, 전해철, 표창원, 안민석 얘들이 문파 경쟁을 벌이는 거하고 뭐 그거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최고 권력에 들으려고 경쟁을 네네. 벌인다 그겁니다. 그래 장덕수가 이제 부민관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서 적성국가의 정체라는 선동적인 제목으로 이제 웅변을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제 동아민족은 압박과 착취를 당하여 뼈만 남았지만 뼈로서 단결하여 구적 미영을 타도하자. 이제 미영을 그렇게 예찬하던 일본이 미국과 이 전쟁국이 되니까 이제 막 미영을 네. 흠집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김한란, 장덕수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구미 유학파가 부민관에서 싱가포르 공약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이 장덕수는 말입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장덕수는 언제까지 짓거리를 하냐면 일본의 폐색이 완연해진 1945년 6월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웠나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이 자기는 일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다고 차라리 이런 말이라도 솔직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장덕수는 맹수처럼 막 그냥 그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막 우리 안에 그 맹수처럼 그러면서 막 쇼를 막 연출해요. 막 청중석 사이를 조경하면서 심지어는 때로는 울먹이면서 천황폐하의 은혜에 죽음으로 보답하자 하고 막 울먹입니다. 갑자기 또 유시민 선수가 떠오르네. 유시민 선수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막 지지자들 놓고 막 대통령님 노무현 부르면서 막 네. 대통령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막 울먹이더니 어떻게 좀 연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 재군 중에는 재학지를 떠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빨리 학병 지원 수속을 하지 않으며 선배나 뜻있는 사람의 권고까지 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은가? 이렇게 비열하고도 언어 도단적이며 또 지옥을 모르는 젊은이가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오늘날까지 교단에서 교편을 잡고 날마다 재군의 얼굴을 대해왔거니와 이런 젊은이가 있으리라고는 추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연설을 해요. 장덕수가 여러분 8.15 이후에 뭐가 됩니까? 최고 다수의 정당이던 한민당에 최고 간부 2개를 겸임하지 않습니까? 뭔 8.15가 해방이에요. 해방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친일 문인들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역시 이제 김한란 얘기를 마저 이제 하고 오늘 순서를 끝내겠습니다. 얘들은 또 원정 강연까지 다녔어요. 어디로 가냐? 일본에 유학생들이 많았잖아요. YMCA 이런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학병 보내려고. 그래서 1943년 11월에 2차례 동경 메이지대학 대강당에서 학도 권리대 강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조선의 저명 지식인들이 앞다투어서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해요. 강연 지원을. 그러니까 막 매주 이 행사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화신백화점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화신백화점 기억나십니까? 알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옛날에 그 종로 그 2가 3가 사이에 화신이 있었고 앞에 신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화점. 예. 화신백화점 그 일본 사람들이 지은 한 6층짜리 건물. 그때는 제일 큰 백화점 중에 하나였었어요. 박흥식은 기억합니다. 네, 그 화신백화점이 6.25 때 이 지원군 사령부로 인민군이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이 화신백화점 업주 박흥식은 비행기 자금을 헌납해가지고 일본 천황을 접견합니다. 그리고 삼양그룹의 창업주 김연수가 누굽니까? 김성수 형제입니다. 김성수 동생이죠. 예. 인천 동생인데 동경에 와서 학병 권유 연설을 할 때까지만도 저것들이야 친일파 기업인들이니까 하고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이 정도 되기까지도 최남선, 이광수, 김한란, 주요한 이런 사람들은 인기 지식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자기들이 좋아했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유시민 좋아하던 그 민중당 통합진보당 그 사람들 통합진보당 사태 때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 이때 김한란, 주요한 특히 김한란은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라는 이 연설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귀한 아들을 즐겁게 전장으로 내보내는 내지의 어머니들을 부끄러이 바라만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반도 여성 자신들이 그 어머니 그 아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도 진정한 황국 신민으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자. 김한란 8.15 이후에 뭐 했어요? 8.15 이후에 뭐 했습니까? 김한란 장관했습니다. 이화여대 총장 하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초대인가 뭐 하여튼 동상이 있죠. 예. 초대는 아니고요. 주요한 아시죠? 네. 강명 선생님 주요한 시 뭐가 최초의 자유시 불놀이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자유시라고 보는 게 식민사관입니다. 네. 네. 아 손에 손을. 자 주요한 출진학도의 구두소리는 아시아 부흥의 진군이 되고 조선의 일본적 재생의 새벽 종소리가 될 것이다. 오늘에서야 우리를 부르시는 높으신 뜻을 서로 전하여 말하며 눈물을 흘리자. 자 이런 연설을 해요. 정말로 큰 폐해를 준 건 이광수예요. 왜냐하면 이광수가 그러니까 이광수는 완전히 명예를 위해서 28 독립선언 기시다. 이광수가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나를 심하게 비판할 사람이 있는 이광수가 소설은 잘 써요 실제로. 네. 뭐 이광수의 뭐 무정 이런 건 형편없이 졸렬한 소설이지만 유정은 그럴듯하고 이광수 소설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아주 기가 막힌 소설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근데 이광수가 이제 유명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뭐 기가 막힌 소설이 있어요. 재주는 있는 사람이에요. 문학적 재능은.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최남선, 김이 독립선언서를 썼는데 와. 얘들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 좌절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최남선은 친애하는 반도학도여 반도를 응시하라. 일본을 정시하라. 그리고 세계를 통찰하라. 2,500만의 운명은 어디까지나 학생 제군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 대동아는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다. 전쟁은 동아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방시키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최남선이. 근데 왜 우리가 최남선이 쓰던 해방이라는 용어를 또 쓰냐 그겁니다. 자, 최남선이 이거 딱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어. 고함을 지르. 이 연설을 듣다가 급작스럽게 기습적 질문을 한 양대 사건이 네. 하나는 안창호에게 했던 김성주 소년의 질문. 네. 이게 이제 대동공사. 북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네. 남에서는 이겁니다. 고함을 질러요. 학생 하나가. 일군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당신들 자식부터 보내시오.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도 이거 말한 학생도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일본 형사인데 끌려나가. 바로 동경제대 법학부 재학생 신상초입니다. 이 신상초 선생이 나중엔 좀 이상한 짓을 하지만 이 학병 탈출에 대단한 이걸 보인 그 당시로서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상 뒤 의자에 앉아있던 이광수가 이제 벌떡 몸을 일으키고 안경을 벗고 신상초를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신상초가 이제 일본인 형사에 의해서 끌려 나가는데 이 최남선은 쪽팔리니까 못 본 척 하며 물을 마십니다. 김성주 소년의 질문을 받은 안창호 선생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더니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 그 강연장에서 그 대동공창 네. 강연을 일찍 끝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창호 선생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이어가요. 대동아의 성전은 세계 역사의 개조입니다. 바라건대 일본 국민으로서 충성과 조선 화랑도의 의기를 발휘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연설을 한 최남선의 김이독립선언서가 대한민국 국정교과서에 오랫동안 수록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다 외워버렸잖아요. 그거.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최남선한테 그 최남선의 셋째 아들 최한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최한검도 경성대대 법학부에 다녔는데 이 최남선의 아들이 학병 출전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도발이. 바로 이 사실을 안 신상초가 최남선의 아픈 곳을 찌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학병에 이제 최한검 선생은 학병에 안 갔어요. 기피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학병을 기피하면 어디로 가냐면 노동교화소로 가요. 노동교화소 가가지고 칼슘 주사 맞으면서 노동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학에서는 잘리죠. 그때 그 노동교화소에서 예. 그 학병 안 간 조선인들을 무지하게 괴롭히고 심하게 탄압했던 일본인 하사관 중에 송요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송요찬, 예. 4.3. 송요찬이가 육군 소장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해방이에요? 송요찬 하사관 출신이에요. 하사관 출신이고 장준하 선생 예. 일본군 갔잖아요. 스카다 부대 예. 서주에 스카다 부대 가가지고 이 조선인 학병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일본 장교들이 남긴 반찬 기다렸다가 막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준하 선생이 너무 조선인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잔반 거부 운동을 벌여요. 잔반 거부 운동을 벌이니까 이 새끼들 배가 불렀구나 하면서 자기 혼자 그거 다 모아가지고 먹어치우던 인간이 있어요. 조선인 학병. 걔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합니다. 이게 해방입니까? 와. 장준하 선생 그 돌베개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최한검 선생은 월북을 해가지고 김일성 대학 뭐 교수로 재직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최남선은 3.1운동 직후부터 3.1 항쟁 직후부터 총독부에 의해 관리가 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어요. 최남선의 핵에서 소년에게 경부철도가 이런 거 대한민국 교과서에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작부터 제국주의자들의 눈에 띌 만한 글을 써댔어요. 아, 그러니까 뭐 경부철도가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최남선이 조선 총독 사이토의 언론 참모 겸 경성일보 사장 아베, 일본은 이제 아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마지막 총독이 누굽니까? 아베 노부유키 있죠. 노부유. 그리고 지금 일본 수상이 누구죠? 아베. 신조. 아베 신조죠. 예. 그러니까 아베가 같으니까 무슨 뭐 걔들이 무슨 뭐 저 손자 할아버지 관계라고 저 페이스북에서 막 써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런 건 확인 좀 하고 하세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발음만 아베로 똑같이 한자도 달라요. 지금 아베는 그 만주국 네. 그 최고 근대화 관리였던 기시노부스키의 기시노부스키 외손자예요. 예. 아버지가 이제 아베 신따로지. 그러면서 이때 최남선이 경성일보 사장 아베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잡지는 동명이라는 이름으로 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잡지를 통해 그동안 진력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금후의 처분은 모든 것을 하나로 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난날 선생께서 경성을 출발하실 때 부친과 함께 역까지 달려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시간에 늦어 실례가 많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붓을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국회 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부 언론 공작의 지휘자였던 아베의 가르침을 받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3.1운동으로 잠깐 투옥됐다가 가출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최남선 같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지식인들의 친일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위당 정인보 선생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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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이 진짜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전통을 지켰던 분들 아닙니까? 위당 정인보 선생의 그 자모사 40수 시조 같은 거 보면 참 이 지성과 이 우국 충정이 묻어나죠. 그 엄마와 함께 그 압록강을 넘어서 독립운동하러 가는 이야기 그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어린 그 정인보 소년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면서 이 강이 어느 강인가 하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압록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고향을 떠나면서 조국을 버리고 가면서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이러한 이야기들 참 감동적이고 이 정인보 선생이 쓴 그 순국선열 출연문이라는 그 아주 명문입니다. 국화문 혼용체지만 김희독립 선언서보다 단연 명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최남선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최남선 집을 찾아가 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술을 부어놓고 우리 육당은 죽었다 하고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때 최남선은 매부 박석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 함께 만주에서 일제 관동군의 선무 공작 업무에 참여했고 귀국한 뒤에 이광수 등과 어울려 학병 권유 연설에 나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1910년대를 이인문단 시대 해가지고 최남선 이광수를 우리나라 문학의 최고 거봉으로 올려놓는 우리 국어교육을 문학교육을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청산해야 할 친일의 역사는 너무 많고 너무나 이 좀 잘못된 것들만 있고 그냥 몇몇 알려진 사람만 그냥 죽자사자 욕해요. 그냥 친일파 나오면 무조건 박정희하고 서정주야. 그런데 실제로 8.15 이후에 이 권력의 세력을 구축한 사람들의 친일행위는 묻혀요. 네. 그리고 문인도 마찬가지예요. 윤동주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순국을 했습니까? 근데도 윤동주는 만주 용정 세력과 연세대학 세력이 있으니까 크게 부각되는 한편 네. 의열단과 무장투쟁을 벌였던 신이육사는 국내에 연구 조직이 없어요 지금. 네. 북경에서 공부했으니까. 남경인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육사 선생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무려 17번째 체포돼가지고 북경 감옥에서 옥사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육사는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윤동주만 최고의 인기 시인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윤동주를 까내리는 게 아닙니다. 윤동주도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육사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독립운동이나 시적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 그러려면 지식인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친일 지식인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지 오늘날 어용 지식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어용 지식인을 정확하게 보는 거 이건 바로 친일 청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